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오늘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가 대장동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수많은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금품을 수수한 기자들의 이름이 아름아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석진환, 한국일보 김정곤, 중앙일보 조광수, 채널A 배혜림. 여기서 채널A 배혜림은 명품 구찌 신발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깜빵이야. 이 배혜림은 지난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동재 기자의 상관이었고 MBC의 첫 보도 직후에 한동훈과 통화하면서 사태를 무마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그리고 6억을 받은 한겨레 석진환에 대해서는 허재현 기자가 관련 정보를 올렸습니다. 한겨레 석 기자는 법조팀이랑 정치부 왔다 갔다 하던 분이다. 하지만 딱히 어디서도 눈에 띄는 업적은 못 낸 기자였다. 한명숙 재판 재심 주장이 나올 때 한겨레에 비판적 칼럼을 쓰신 분이다. 능력 없는 인간들이 역시 먼저 부패하는군요. 자, 이런 상황이 도래한 것은 최근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기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봉지욱 기자는 오늘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1300페이지에 달하는 정영학 녹취록 풀 버전을 다음 주 12일 뉴스타파 사이트를 통해서 전체 공개할 것이며 그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수많은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인터뷰의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봤습니다. 자, 봉지욱 기자는 JTBC에 있을 때는 대선 기간이기도 했고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도 해서 충분히 보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록 관련 보도를 두고 일부 보도국 윗선은 굉장히 불편해했다. 은근한 압박과 해방 그리고 개입도 존재했다. 결국 JTBC는 이재명을 잡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봉지욱 기자는 여기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참고로 봉지욱 기자는 작년 1월에 이 정영학 녹취록을 입수를 했고 작년 10월에 JTBC에서 뉴스타파로 이직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봉지욱 기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윤석열, 김수남, 최재경, 박영수 등 검찰 출신 고위직들이 많이 등장한다. 대장동 사업을 단순히 지자체 개발 사업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은 1805억 원이다. 그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서 나왔다. 아직도 저축은행 피해자들 돈 400억이 대장동 땅에 박혀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2600억이 넘는다. 하지만 이제는 회수가 불가능하다. 만약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회수를 했다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수사가 안 됐다. 그러니 수사는 왜 무마가 됐는지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또 무슨 연유에서인지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 박영수, 김수남 이것들을 잡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녹취록이 풀로 공개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누군가 자신들이 수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부담을 갖지 않겠나. 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자가 봉지욱 기자에게 이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이 대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유동규와 남욱,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게 객관적인 물증인 이유는 수사가 진행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나눈 대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영학 회계사 자체가 원래부터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여러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사기나 이해 충돌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니 아예 녹음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녔던 거다. 보니까 6대 이상 갖고 있었더라. 평소에 녹음이 생활화됐고 그 녹음기를 숨기지도 않았다. 실제 김만배가 물어보기도 한다. 영학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정영학은 웃으면서 안 하고 있다 라고 답하지만 실제 했다는 것이고 녹음기를 앞에 꺼내놓고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을 보면 정영학이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검사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할까 걱정됐는지 무슨 논술 선생님처럼 첨삭을 다 해놨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저수지로 의심하고 있는 그 428억 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영학이 계산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 발표했다. 그 정도로 검찰이 정영학에 기대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동규와 남욱이 진술을 바꾸면서 녹취록과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만약 정영학 녹취록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물증, 예를 들어 428억을 나누기로 했다는 그 약정서나 문건 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정영학 녹취록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은 임의의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 법정 증거 능력이 있고 전체 상황을 깨고 있는 정영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삭까지 해두었다. 일부 허풍과 허세, 거짓말 등이 있지만 이 1300페이지에 이르는 거대한 맥락에서 다 걸러지고 이걸 뒤집기는 힘들 것이다. 자, 다음 주 목요일에 공개되는 정영학 녹취록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국힘당이 SUN 팩트체크라는 기관을 공격하다가 되려 입벌구로 낙인 찍히며 자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기관에 의해서 입벌구가 입증되었다. 입벌구가 맞았어!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SNU 팩트체크라는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SNU 팩트체크는 언론사들이 검증한 공적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네이버와 정부가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이를 운영하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각 언론사들이 제공하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그걸 네이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팩트체크 서비스입니다. 자, 이 기관의 제일 원칙은 비당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팩트체크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학 교수부터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서울신문, SBS, KBS, MBC, JTBC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SNU 팩트체크는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국회 과방위 소속 국힘 박성중 의원이 이 기관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네이버와 문재인 정부 기간 60억을 지원받아서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을 가짜뉴스 선동자로 전락시켰다.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검증이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에 과다하게 집중된 반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검증은 절반에 불과한 데다가 부정 건수 비중이 현저하게 낮았다. 결과적으로 SNU 팩트체크센터는 네이버를 사용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발언이 대부분 가짜뉴스라는 인식을 갖게끔 지극히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자, 박성중 국힘 의원은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정부 여당 쪽은 검증이 과다하게 집중된 반면 민주당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아니, 정부, 여당이니까 팩트체크할 게 훨씬 더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발언, 대통령실 입장, 장관들 발언, 그리고 국힘당 발언 이렇게 체크할 대상들이 많으니까 검증 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거죠. 억울하면 야당하세요. 자, 정부 여당 전체가 162건이고 민주당이 81건이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편파적인 상황 아닌가요? 더군다나 국힘당에 대한 검증 건수는 53개이고 민주당에 대한 것은 81개였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게 더 편파적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보, 언론사들이 중립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두고 부정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편파적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억울하면 말을 하지 마세요. 입만 열면 구라가 되니까. 자, 이 박성중은 이런 표까지 애써 만들면서 편파적이라고 공격하고 싶었지만 되려 정부 여당이 입벌구 상태라는 것만 스스로 틀어내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발언 중 75%가 거짓말이고 대통령실은 무려 100%가 거짓말이었다. 입벌구가 맞아요. 자, 장관들은 78%, 국힘당은 72%가 다 거짓말이었는데 민주당은 57%가 거짓말이었다. 자, 뭐 누가 더 거짓말인지 다 드러났네요. 그리고 박성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의 팩트체크 선정 기준과 평가는 팩트체크에 참여한 언론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운영 결과 좌편향 언론사의 표적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MBC와 오마이뉴스를 직접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언론사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MBC와 오마이뉴스라는 미꾸라지가 그 결과를 좌편향으로 만들어버렸다. 전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국힘당이 SNU 팩트체크를 공격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죠. 국힘당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2017년 대선을 치르면서 이 SNU 팩트체크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의 발언 47개 중 31개가 거짓 또는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돼서 66%의 거짓말률이 나오면서 대선 후보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말을 쳐놓고 왜 자꾸 심판대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 답답하네. 자, 여기에 대해서 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건수와 부정 판정 비율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건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SNU 팩트체크는 진보보수 언론사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부정 판정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초 자료도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이나 발언을 내놓은 해당 정당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아, 이건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시네요. 자, 이건 마치 최근에 KBS가 뉴스 자막에 경을 넣었는데 괜히 조수진이 난리를 피워서 그 경의 의미가 널리 퍼진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자, 이 박성중의 자살골 발언을 보면서 국힘당이 참 딱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국힘처럼 터무니없이 말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겠지만
말이 조금만 돼도 일단 떠드는 게 중요하다. 축구장에 뛰는 선수들처럼 심판에게 합당한 항의는 해야 한다. 이런 논란을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또 국힘들이 또 똥볼 찼네 이렇게 웃고 지나가지 말고 민주당에게 편파적인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심판에게 따질 건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뒷짐만 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중립은 깨어진다. 마쳤습니다.